계속 가라는 교통 신호등은 녹색이죠. 일본에서는 예외입니다. 일본 신호등은 파란색이거든요. 이건 순전히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옛 일본어 에오는 파랑과 초록을 뜻했습니다. 현대 일본어에는 녹색을 뜻하는 별개의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자들의 반대로 정부는 신호등에 에오 색상을 남겨두었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파란색에 제일 가까운 녹색이기 때문에 파란색처럼 보입니다. 일본을 여행한다면 분명히 노렌을 보게 될 거예요. 식당과 상점 입구에 걸려있는 커튼처럼 보이는 천 말이에요. 노렌을 보고 가게가 열려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렌이 문에 걸려있다면 이 장소가 열려있다는 뜻이죠. 만약 걸려있는 것이 없다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보통 가게 이름이 노렌에 적혀 있습니다. 노렌이 더러울수록 맛집입니다. 농담이에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노렌이 더럽다는 건 그곳을 드나드는 손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은 시간을 잘 지키는데 일본에서는 모든 것이 제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회의에 가야 하는 사람이나 대중교통까지 말이죠. 열차 시간이 매우 정확해서 1분만 연착돼도 철도회사에서 상사에게 지각이 승객의 잘못이 아님을 증명하는 특별 증명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일본 열차는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도쿄 지하철은 때로 너무나 붐벼서 전철 직원들, 일명 전문 푸시맨이 승객들을 열차에 밀어넣는 것을 돕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만원 열차에 밀어넣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본 사람들은 안경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안경 쓰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일반 안경도 멋스러운 액세서리로 외모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보통 도수가 있는 안경이고 대부분 근시 때문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중 화장실 체험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실에는 항상 음악이 있어요. 비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변기는 첨단 기기처럼 보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본 가정의 80% 이상이 비데 변기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물을 내릴 때 4리터만 사용해서 물을 절약합니다. 일반 화장실에서는 12리터가 사용됩니다. 내성적이고 혼자 여행하기를 좋아한다면 일본은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일본에서는 혼자 외식을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는 소극적인 사람들에게 포옹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한 카페가 있습니다. 일본의 몇몇 식당에서는 물이 무료인데 이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무료 차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웨이터들은 보통 전통 차를 가져다 줍니다. 일본 식당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팁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팁을 남기면 사람들이 심지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좋은 서비스는 기본으로 여겨지고 이미 주문한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세요. 일본 음식 얘기를 하니까 배가 고파지네요. 일본식 식사 예절도 짚어볼까요?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릇을 들고 미소국을 마신다고 해도 무례하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릇이 미소용 그릇보다 조금 더 크고 국물에 면과 다른 재료가 있는 라면을 먹을 때 후루룩 소리를 내는 걸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에서는 괜찮습니다. 일본 식사를 할 때 팁 하나를 드리자면 보통 밥을 젓가락으로 먹는데 밥 그릇을 입 가까이에 들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큰 접시의 경우는 집어들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젓가락만으로 음식을 먹기가 불편하다면 숟가락을 달라고 하세요. 전통 식당이나 아주 고급 식당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일본에서 과일은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어떤 과일은 먼 곳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지역 농부들은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과일을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복숭아가 최대 30만 원에 이르기도 해요. 2만 원짜리 사과는 어떠세요? 네,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꿀로 세척되고 흠집이 없도록 수작업으로 수확됩니다. 게다가 일본 사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과 품종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과는 무게가 900g까지도 나갑니다. 일본인들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먹습니다. 외국인들이 종종 놀라는 점은 일본의 단 음식이 별로 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단 음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 후식의 경우에 말이죠.
일본의 전통 디저트는 보통 밤, 마차차, 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팥을 이용하여 브라우니, 푸딩, 초콜릿 간식 같은 많은 후식을 만듭니다. 일본 사람들은 디저트가 달지 않을수록 더 고급이라고 믿습니다. 일본에는 특이한 맛을 조합한 기이한 음식들도 많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어때요? 무슨 맛을 드실래요? 감자, 미소, 고추냉이, 간장 맛도 있어요. 극단적인 것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생말고기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물론 일본에서도 그리 흔히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요. 또 다른 특이한 음식으로는 소세지 대신 국수를 넣은 핫도그나 우나기 콜라가 있습니다. 네, 장어와 콜라의 조합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면 일본에는 초콜릿칩 라면도 있어요. 이보다 특이할 수 있을까요? 일본인들도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 개의 슬리퍼가 있고 화장실 슬리퍼도 있어요. 신발을 신고 일본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매우 무례하게 여겨집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보통 인사를 위해 악수를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부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더 오래, 더 깊이 몸을 숙일수록 상대방에게 더 많은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치게 몸을 숙이는 것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인사는 어디서든 볼 수 있어요. 슈퍼마켓, 직장,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요. 때로는 너무 시끄러워서 열차 안에서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때가 있죠. 일본에서는 심지어 기차에서도 여러분의 주의력을 방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열차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항상 조용한 건 아니에요. 술집은 일본 일상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꽤 시끄럽답니다. 수박은 둥글죠? 일본에서는 아닙니다. 일본 농부들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네모 수박을 재배합니다. 특별한 용기에 수박을 기르죠. 이렇게 하면 수박을 냉장고에 넣기가 훨씬 더 쉬워요. 다른 모양도 있는데 삼각형이나 하트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 과일들의 유일한 단점은 꽤 비싸다는 거죠. 일본 기차에서도 좌석을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면 기차 방향에 맞춰 좌석을 조정해서 마주볼 수 있어요. 같이 탄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좌석을 돌리면 되겠죠? 일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부를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도 점심 배식을 직접 하기도 해요. 게다가 정규 학교 청소 외에 동네 청소를 위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발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발명 중 하나는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걷고 있어요. 기온이 30도에 달합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옷에 얼룩이 질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어요. 비밀 재료는 딸기에서 추출한 폴리페놀인데 기름과 물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서 아이스크림 모양을 보존합니다. 일본에는 자판기가 많아서 상점에 가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 판매기는 음식부터 빵통조림, 네, 정말로 있어요. 자판기에 경고문이 붙어있는 아주 매운 간식, 그리고 장난감까지 모두 판매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판기 대신에 가게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래전에 일본 여성들은 미백 대신 치아를 검게 칠했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물체는 일종의 미적 기준이었어요. 치아를 검게 염색하기 위해서 쇳가루를 식초에 녹여 찻가루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초기 지구는 초록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을 수 있어요. 고대 미생물들이 햇빛을 흡수하는데 엽록소 외에 분자를 사용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이 분자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보라색 색조를 띠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한때 2개의 달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그중 하나는 가로 1207km 정도 되는 작은 것이었죠. 불행히도 지금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인 달과 충돌했어요. 최근까지 우리 행성의 궤도를 돌던 물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0 CD3라고 불리는 임시 미니달이었죠. 이 작은 우주 암석은 가로가 1m도 안 됐고 1년도 더 전에 우리 궤도 안으로 빨려 들어왔어요.
천문학자들은 미니달이 3월에 지구 궤도를 떠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60톤에서 100톤에 이르는 우주먼지가 매일 우리 행성의 표면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작은 우주 입자들은 대개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해성에 의해 방출되는데요. 태양이 이 얼음을 증기로 바꾸면 남은 먼지는 지구로 떨어지죠.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푸른 바다 행성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고 평균 깊이는 4,270m예요. 하지만 모든 물을 동그랗게 모은다면 가로 1,400km로 겨우 텍사스를 덮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바다, 태양, 강, 호수, 만년설, 지하수, 그리고 대기의 작은 물방울까지 다 포함해도요. 지구의 모든 공기, 그러니까 5,140조 톤으로는 약간 더 큰 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대기의 밀도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공기의 절반은 지구 표면에서 첫 5km 이내에 있죠. 매 20만 년에서 30만 년마다 우리 행성은 자극의 반전을 겪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나는 과정은 아니에요.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걸릴 수 있어요. 우린 태양 안에 삽니다. 태양의 대기는 눈에 보이는 표면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구가 이 별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권 안에 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걸려 극지방 근처의 상층 대기에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캐나다 허드슨만은 중력 이상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지구상의 어떤 곳보다도 중력이 약합니다. 적도에 서 있으면 지구의 두 극 중 한 곳에 서 있는 것보다 무게가 덜 나가요. 화성은 지구 부피의 15%에 불과하고 질량은 10%에 미치지도 않죠. 그래도 여전히 이 붉은 행성과 지구는 거의 비슷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성 표면의 약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기 때문이에요. 태평양은 전 세계 물의 절반 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단연코 제일 큰 대양이고요. 지구의 모든 대륙들은 태평양 그릇에 쉽게 맞아 들어갈 거예요. 우리 행성의 자전 속도가 점차 느려지고 있습니다. 100년당 17밀리초의 느린 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하루가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1억 4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상의 하루가 25시간이 될 거예요. 목성의 바다는 물로 만들어 있지 않아요. 금속 수소로 가득 차 있고 이것의 깊이는 놀랍게도 4만 킬로미터예요. 실제로 지구 둘레와 거의 비슷합니다. 수성에서의 1년은 지구에서의 88일이에요. 또 이 행성은 엄청 찌그러진 궤도를 갖고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4,500만에서 6,900만 킬로미터까지 다양해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어도 여러분은 시속 1,609km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이 우주를 돌고 있는 속도죠. 동시에 적도에 있으면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명왕성의 대기는 외성 표면 위보다, 예를 들어 지구의 대기보다 훨씬 높이 솟아요. 20개 이상의 층이 있는데 모두 차갑고 응축되어 있어요. 메탄가스는 자연적 과정의 부산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가스가 화성 대기 중에 존재하는데 이게 천문학자들을 끝도 없이 혼란스럽게 하죠. 화성은 매년 약 270톤의 메탄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지구 최남단 남극 대륙은 5번째로 큰 대륙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민물 70%와 지구의 얼음 90%를 포함하고 있죠. 남극 대륙도 사막으로 간주됩니다. 이 대륙의 내륙 지역 강수량은 1년에 겨우 5cm 정도예요. 물론 형태는 눈이죠. 수성의 표면은 주름져 있습니다. 철로 된 행성의 핵이 식어 수축했을 때 생긴 거죠. 이 주름은 그 높이가 1.6km에 이를 수 있고 수백 킬로미터에 뻗어 있을 수 있어요. 지구의 많은 암석들은 화성에 기원을 둡니다.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견된 몇몇 운석의 화학적 함량을 분석했어요. 그 결과 이 암석들이 화성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태양계에서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수천 개의 소행성이 있어요. 하지만 서로 간격이 매우 넓어요. 여러분이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면 소행성과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4개의 가장 큰 소행성들은 질량이 전체 띠의 절반이에요. 그럼에도 그곳의 모든 소행성의 총 무게는 달 무게의 4%에 불과합니다.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분화구가 많은 행성입니다. 이 분화구는 유명한 음악가, 예술가, 작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죠. 화성에 있는 마리너 계곡은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이 계곡의 기원은 천문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화성은 활동판 구조를 갖고 있진 않으니까요. 금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92배예요. 금성은 또한 밀도가 더 높은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운석만이 이 행성의 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땅에 닿기 전에 느려져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행성은 외핵 안쪽에 흐르는 타는 듯이 뜨거운 액체 금속 덕분에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전류를 발생시키고 차례로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지난 200년간 이 행성의 북극 자성은 약 966km 북쪽으로 이동했어요. 요즘은 예전보다 더 빨리 이동 중이죠. 1년에 64km 정도인데 몇십 년 전에는 1년에 16km 정도였답니다. 얼음 화산이라고 불리는 명왕성의 화산은 용암이 아닌 얼음을 뱉어내요. 녹은 바위 대신 물, 메탄, 암모니아를 분출하죠. 목성의 질량은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2배 큽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행성이에요. 하지만 밀도는 행성의 부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지각은 단단한 금속 핵보다 밀도가 낮죠. 토성의 상층 대기는 여러 구름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은 암모니아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 얼음, 구름이 있고요. 그 밑에는 얼음 황과 차가운 수소층이 있죠. 천왕성은 옆으로 회전해요. 이처럼 특이한 위치에 있게 된 이유는 고대에 있었던 강력한 충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론일 뿐이지만요. 그런데 천왕성은 옆으로 누운 유일한 행성입니다. 금성은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 이유는 소행성이나 다른 우주 물체와의 강력한 충돌 때문일 거예요. 토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아페투스는 특이한 색을 갖고 있죠. 색이 투톤이에요. 한쪽 면은 약간 어두우며 붉은색이고 다른 쪽은 밝은 색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이 미스테리를 풀지 못했어요. 목성의 위성 2호의 표면에는 수백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에서 화산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우주체죠. 이 위성은 용암 호수와 액체 암석의 평야로 덮여 있습니다. 거의 322km까지 유황 덩어리가 뿜어져 나와요. 빛이 태양에서 해왕성까지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립니다.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목성의 날이 가장 짧아요. 하루가 9시간 55분이죠. 이렇게 빠른 회전 속도 때문에 행성이 약간 평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벨이 울리네요. 뭔가 급한 일인가 봐요. 밤 11시에요. 문제는 전화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쉿쉿 하는 소리, 휘파람 소리, 윙윙거림, 심지어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울림 현상을 환상소음이라고도 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주변이 조용한 밤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귀에서 나는 소음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꽤 흔해서 15에서 20%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명은 달팽이 모양의 귀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달팽이관이라고 불리죠. 귀의 중간 부분은 음파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뇌에서 전기 충격으로 번역되죠. 그러고 나서 감각신경은 이 충격을 뇌로 전달합니다. 만약 뇌가 잘못 작동한다면 뇌는 소리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달팽이관 신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전기톱, 차감기, 요란한 음악, 고함 소리 등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명 현상은 머리, 목, 귀 부상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혈압 문제가 있을 때 귀울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체의 다른 놀라운 부분으로 가볼까요? 내장에 살고 있는 어떤 박테리아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박테리아가 전자를 발산하고 이것이 작은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박테리아의 백업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턱을 가진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릴라와 침팬지조차도 턱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이 작은 뼈 조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래턱은 아래로 향해 있고 앞니에서 비스듬히 내려갑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턱이 음식을 씹는 걸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턱 수염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눈을 깜빡이면 눈이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우린 낮잠을 잡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눈 깜빡임이 주위를 더 날카롭게 하고 작은 재충전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밝고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작은 점들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걸 본 적 있나요? 이 점들은 1초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마치 벌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망막 앞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백혈구입니다. 망막은 눈 뒤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이에요. 신기하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뇌에 있는 송과체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바로 그 호르몬이죠. 송과체는 솔방울처럼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인간의 뇌는 73%가 물이며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뇌가 2%의 물만 잃어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 나빠지고 주의력이 단축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가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줍니다. 약간의 액체를 삼킨 후에 입과 목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그만 마시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세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10분에서 60분 동안 계속 물을 들이키게 될 거예요. 우리 눈이 단지 13m초 동안만 무언가를 보면 뇌가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초 동안 지속됩니다. 비록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혀가 만들어진 방식 때문입니다. 혀는 8개의 엇갈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다른 근육들과 달리 이 근육은 지지 않는 뼈 주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혀의 구조는 코끼리의 코나 문어의 촉수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나요. 하하. 오후 4시에 가장 밝고 오전 10시에 가장 약해요. 불행히도 이 빛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보다 1000배 약합니다.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분,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른 물질들과 혼합된 물입니다.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땀이 짠맛이 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짠맛이 나요. 몸은 과도한 염분을 없애려고 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혈액은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혈액의 약 55%가 액체 혈장입니다. 나머지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를 도와 출혈을 막습니다. 삼키기와 숨쉬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삼키는 음식과 숨쉬는 공기는 처음에는 목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통로는 음식과 액체를 위한 식도와 공기를 위한 기도로 갈라집니다. 음식을 삼킬 때 기도는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음식을 들이마시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뇌는 때때로 1분 안에 48개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시간당 3000개의 생각이고 하루면 6만 9천 개의 생각이에요. 손톱은 더 많이 쓰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오른손의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합니다.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 동안 더 빨리 자랍니다. 우린 최대 10,000개의 다른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은 5,000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얼굴을 이름과 함께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본 적이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숨기려 할지도 모르지만 코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미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35%, 남성의 15%가 슈퍼 테이스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각에 민감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치아를 덮고 있는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죠. 심장박동은 종종 듣고 있는 음악을 따라갑니다. 만약 음악이 락처럼 볼륨이나 템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클래식 음악은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이 현상은 전문적인 음악가부터 아마추어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트레스 땀과 일반 땀입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땀에는 지방산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땀은 대부분 물, 소금 그리고 약간의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너무 세게 닦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나멜을 닳게 하고 치아를 차갑고 뜨거운 음식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2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약 800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위한 장화도 잊지 마세요. 만약 위산이 피부에 닿는다면 아마도 피부에 구멍이 뚫릴 거예요. 바로 염산 때문입니다. 이 종류의 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아연과 같은 금속을 쉽게 녹일 수 있어요. 염산은 위가 생산하는 위산의 주성분입니다. 위산은 면역 체계를 보호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애줍니다. 이 산은 또한 몸이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소화하며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입술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피부 바로 아래 작은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 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협력하여 물건을 잡고 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주와 함께 악력을 제공합니다. 몸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기관은 뇌입니다. 지방은 뇌의 건조 무게의 최소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뇌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 있어요. 뇌는 우리 몸 콜레스테롤의 약 25%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지방도 더 많을까요? 골격세포는 결코 재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여 년마다 새로운 골격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이가 지남에 따라 느려지고 재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뼈가 더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시각적 검색에 중요한 뇌세포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표적세포라는 건데요. 표적세포의 도움이 없다면 군중 속에서 아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공원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잘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흥미롭게도 표적세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표적세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물체가 표적인지 아닌지 뿐입니다. 까다롭지 않아요. 여기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는 상당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1리터의 액체를 담을 수 있어요. 커다란 콜라 한 병에 해당하는 양초.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건 꽤 어려운데 음식이 위에 도달하기 전에 치아로 먼저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칠면조가 통째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웬만한 크기의 닭 한 마리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위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아마도 배를 가리킬 거예요. 미안하지만 틀렸어요. 사실 이 윗부분에 있어요. 갈비뼈 사이에 숨어 있죠. 과학자들은 결국 맹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맹장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몇몇 과학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나무 껍질을 소화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무 껍질이 우리 일상 식단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맹장은 필요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기관은 맹장뿐이 아닙니다. 사랑니도 별로 유용하지 않아요. 사랑니는 우리 조상들이 치아를 잃었을 때 유용하게 쓰이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랑니를 뽑는 치료비만 들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은 털로 덮여 있어요. 비록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요. 배꼽에도 털이 자랍니다. 배꼽 털의 목적은 보풀을 잡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맞죠? 간은 개인 경호원 역할을 하면서 독소나 몸속에 있으면 안 되는 다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간은 거의 파괴가 불가능하고 재생될 수 있어요. 몸의 약 43%만이 실제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50% 이상은 주로 내장에 사는 작은 생물에 속합니다. 미생물 세포 수보다 적긴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평균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이 점을 염두하면 우리 유전자는 몸을 실제로 구성하고 있는 것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세어본다면 200만에서 2천만 개 사이가 될 거예요.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뇌는 때때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보고하는 데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가 자는 동안 코는 확실히 푹 쉽니다. 놀랍게도 후각은 밤에 비활성화됩니다. 침실에서 정말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코는 아마도 우리 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코가 없이는 음식 먹는 것조차 즐길 수 없을 거예요. 음식 맛을 보는 능력의 80%는 코와 냄새를 인식하는 능력 덕분에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코를 막으면 거의 아무 맛도 나지 않을 거예요. 후각이 없다면 음식을 대부분 식감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양파는 아삭아삭한 사과와 다를 바 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직접 해보고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약 10,000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최근 연구는 우리가 실제로 1조 개 이상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냄새를 더 잘 기억하고 냄새는 심지어 먼 기억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는 단지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감한 목과 폐를 위해 공기를 여과시켜줍니다. 우리가 건조한 공기를 들이마시면 코가 공기를 촉촉하게 적셔주고 식혀주고 필요하면 데워줍니다. 또한 코는 먼지를 제거합니다. 나이가 들면 뇌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어요. 75세가 되면 30세보다 훨씬 작아지는데요. 40세가 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든 정신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기간 기억력의 7비트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용량과는 비교가 안 돼요. 2005년형 전화기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도 잘 못 외우는 거예요. 우리의 단기 기억은 칠판과 비슷해요. 정보를 적을 수는 있지만 조만간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작업 메모리 용량을 확인하려면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친구에게 10개의 단어 목록을 써서 읽어달라고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록에서 7개 이하의 단어를 기억합니다. 램, 즉 작업 메모리는 기본적인 대화, 인터넷 서핑, 심지어 개를 쓰다듬는 것과 같은 거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감정적인 기억은 종종 가짜입니다. 중앙기억 장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확신하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세부 사항은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몸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어요. 뼈는 더 부서지기 쉽고 등뼈는 압축됩니다. 밤에 휴식을 취할 때 등뼈도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저녁보다 아침에 키가 더 커지는 거예요. 포유류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평생 동안 2다리로 걸을 수 있습니다. 캥거루나 고릴라도 2발로 움직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캥거루는 꼬리를 3번째 다리로 사용하고 고릴라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긴 발을 사용합니다. 뼈도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뼈는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칼슘이 충분하지 않을 때 뼈가 혈류로 칼슘을 공급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액에 칼슘이 너무 많으면 나중을 위해서 뼈에 저장됩니다. 몸 안에는 이상한 뼈가 있어요.
팔꿈치 위쪽에 있는데 신경이 예민해서 부딪히면 짜릿하게 이상한 느낌이 나는 부위죠. 척골 끝이에요. 자라지 않는 유일한 뼈는 우리의 귀에 있습니다. 이 작은 뼈가 소리 진동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 과정을 이소골 연쇄라고 부릅니다. 이 청각뼈 중 하나인 등골은 몸 전체에서 가장 작은 뼈입니다. 쌀 한 톨보다 더 작아요. 우리의 키와 몸매, 피부색은 조상들이 살던 장소에 따라 다양하지만 인체는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평야에서 산으로 이주한다면 산소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결국 더 많은 적혈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더 추운 기후에서 더 덥고 더 해가 많이 나는 기후로 이주한다면 당연히 피부는 그에 적응하기 위해 더 어두운 색이 될 겁니다. 수명은 세포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분열하지만 어느 순간 멈추는 일종의 내부 타이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포들은 다른 세포들보다 더 빨리 재생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세포는 우리가 100세가 되면 분열을 멈춥니다. 즉, 우리가 세포를 속여 타이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체지방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체지방은 단열재, 에너지 비축물, 충격 완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지방이 허리 부위로 모이는 이유는 내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지방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으로부터 여러분의 주요 장기를 보호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 두개골은 하나의 뼈가 아닙니다. 사실 28개의 다른 뼈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하악골, 즉 아래 턱뼈는 주변의 뼈에 고정되지 않은 유일한 두개골 부위입니다. 연결 조직과 근육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덕분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죠. 하악골 덕분에 음식을 저작할 수 있는데 그건 음식을 씹는다는 의미예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팔이나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안에 있어요. 교근은 씹는 것을 담당하는 주 근육이고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으려면 이 근육이 가장 튼튼해야 합니다. 귀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바로 측두근인데 관자놀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근육도 음식을 씹는 것을 돕습니다. 이제 두 개의 정말 빠른 근육을 소개합니다. 눈꺼풀을 감는 것을 조절하죠.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이에요. 눈은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은 번개처럼 빨라야 합니다. 이 근육은 눈꺼풀을 10분의 1초 안에 닫을 수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마디가 2개인 사람들은 엄지손가락을 뒤로 굽을 수 있어요. 매우 이상해 보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은 없어요. 비록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엄지손가락에 이중 관절이 있는 사람에겐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만 인식합니다. 다른 모든 색깔은 이 세 가지 색상의 조합입니다. 사람마다 시력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사람의 눈이 몇 가지의 색을 구분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평균 약 100만 가지 조합을 볼 수 있어요. 보이죠? 셀카가 SNS 세계를 점령하면서 핸드폰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카메라를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셀카를 찍을 때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카메라가 왼쪽 구석에 있으면 셀카를 찍는 사람이 얼굴 각도와 카메라가 같은 선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천재적이죠? 이렇게 하면 사진이 더 잘 나오고 자연스러워 보여서 찍는 사람의 기분도 좋아질 겁니다. 대부분의 핸드폰 후면 카메라는 왼쪽에 있습니다. 왼손잡이분들께는 죄송해요. 다수의 오른손잡이를 위해 이렇게 고안되었습니다. 모두가 에베레스트 산에만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입니다. 바닥에서 정상까지 10km가 넘는데요. 마우나케아가 가장 높은 산이 되지 못한 이유는 산의 대부분이 물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달보다 더 넓어요. 달의 지름은 3,400km가 넘는 반면 호주는 나라의 끝에서 끝까지 너비가 거의 4,000km입니다. 호주가 더 넓기는 하지만 육지 면적을 따지면 달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3,8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거든요. 휴, 정말 크네요. 치즈 같은 구멍도 많고요. 아나티데포비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오리나 거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두려워하는 공포증입니다. 오리나 거위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심지어는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감시당하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이 공포증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든 두려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는 오리라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꽥소리가 오겠어요. 까마귀는 사람들의 얼굴을 아주 잘 알아보고 심지어 오랫동안 사람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까마귀에게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원한을 품은 까마귀와는 마주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까마귀가 어떤 까마귀인지를 쉽게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괴롭히지는 말고 손만 흔들어 주세요. 중앙아메리카의 요로시에는 생선의 비라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매년 5월이나 6월에는 폭우가 마을을 휩쓸고 다니면서 거리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 떼를 남깁니다. 이 현상은 용오름이나 물토네이도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물고기를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죠. 무료 해산물 배송인가요? 아, 좋아요. 빛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광자는 태양의 중심에서 표면까지 이동하는데 수천 년, 어쩌면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표면에 닿으면 인간의 눈에 도달하는데 평균 8분 2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햇빛은 인류 자체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영어에는 더스로 끝나는 단어가 4개뿐입니다. 엄청난, 끔찍한, 놀랄만한, 위험한. 제 성적 얘기인가요? 포크 위의 스파게티 한 가닥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스파게토라고 해요. 이탈리아어에서 복수형은 단어가 I로 끝나고 단수형은 O로 끝납니다. 모든 유형의 단어에 적용돼요. 그러니까 요끼 대신 요꼬, 페투치니 대신 페투치노, 맛의 선물 상자 같은 라비올로라고 할 수 있겠죠. 우연히 사과, 복숭아, 배에 붙은 과일 스티커 중 하나를 드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어도 되니까요. 그렇다고 식용이란 건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는 그냥 여러분의 몸을 떠날 거예요. 이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는 FDA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과일을 먹기 전에는 과일을 씻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돌고래는 각각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친구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돌고래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지 궁금하네요. 프랭크, 봐! 저 털없는 원숭이들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왔어. 히히. 점원 초콜릿 케이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은 독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케이크는 1852년에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든 미국인 제빵사 세뮤얼 점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에펠탑은 여름에 열 팽창으로 인해 15cm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동안 철이 열을 받으면 입자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더 넓어지게 되죠. 태양계의 두 행성은 다른 행성과 반대로 회전합니다. 금성과 천왕성이 뒤로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또한 금성은 지구 기준으로 243일마다 자전을 마치는데요. 태양계에서 가장 긴 하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는 퍼플링이라는 귀여운 이름이 있습니다. 아기 퍼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부모 퍼핀은 한 번에 약 10마리의 물고기를 부리로 옮기죠. 우리가 자는 동안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정말 나쁘거나 강력한 냄새도요. 우리의 미각과 후각은 비행하는 동안 20에서 50% 정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항상 종이 맛이 나거나 너무 짠 맛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저 항공사들의 비겁한 변명으로 들리네요. 어떤 시계 광고를 보든 시계판의 시간은 항상 10시 10분일 겁니다. 바로 그 각도의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죠. 마치 미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시계의 상표명은 12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영단어 스튜어디스는 키보드의 왼쪽으로만 칠 수 있는 가장 긴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는 더 이상 많이 사용되지 않죠. 요즘은 플라이트 어텐던트라고 부르잖아요. 어이 거기라고 부르는 바보들은 보통 비행 도중에 비행기에서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가장 긴 영어 단어는 189,819라는 엄청난 글자 수를 자랑합니다. 그 철자를 다 쓰지는 않겠지만 타이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큰 단백질의 전체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크게 읽는다면 3시간 이상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간식을 좀 먹고 자리를 잡으시죠. 영상이 꽤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6글자인 유노이아라는 영단어는 모음 5개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짧은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생각 또는 좋은 마음이란 뜻이죠.
요즘 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만약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다면 파라유노이아가 됩니다. 이건 뻥이에요. 유리공은 고무공보다 더 높게 튈 수 있습니다. 고무공은 표면에 부딪히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기 전에 변형이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손실됩니다. 유리공은 전혀 압축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튀어오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캥거루는 뒤로 걸을 수 없습니다. 긴 발과 무거운 꼬리 때문에 앞으로든 뒤로든 걸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민첩성 덕분에 좌우로는 움직일 수 있지만 큰 근육질 꼬리 때문에 뒤로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폴짝폴짝 뛰어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생명체는 오랫동안 짝을 찾아온 고래입니다. 연구원들은 수십 년 전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결국 고래는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미지의 고래는 태평양의 다른 고래들이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외로운 고래라고 불립니다. 슬프네요. 한편 금조는 듣는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톱소리까지요? 호주의 금조는 다른 새뿐만 아니라 코알라나 개처럼 다른 동물을 따라하기도 합니다. 인간과 사는 금조는 자동차 경보기, 트럭, 전기톱과 같은 인공적인 소리를 모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북반구는 세계 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왜 이렇게 붐비나 했네요. 쿠거는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80개 이상의 이름이 있다고 해요. 퓨마, 산사자, 팬서 등등 모두 같은 동물이에요. 보브캣, 스라소니, 제규어, 표범과는 혼동하지 마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팔꿈치를 할지 못합니다. 팔 길이와 관절의 유연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하죠. 팔꿈치는 닿을 수 없을 정도로 팔의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다릴게요. 끝났습니다. 다람쥐의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견과류와 다른 딱딱한 음식을 갉아먹어서 이빨을 닳게 만들어요. 다람쥐의 앞니빨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그건 이빨이 특별히 강력한 에나멜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치아가 다람쥐 이빨과 달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부 종의 새들은 매운 고추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 새들이 매운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캡사이신의 효과를 느끼는데 필요한 미뢰가 없어요.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의 뿔은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뿔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1초에 20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빨라요. 만약 딱따구리가 하루 종일 나무를 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쪼을까요? 그 횟수는 종종 하루에 총 8,000에서 12,000회에 달합니다. 불가사리도 눈이 있어요. 각각의 팔 끝에 하나씩 있죠. 이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 집단입니다. 개구리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분 섭취 패치가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있어요. 개구리는 이것으로 피부를 통해 직접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벌레 종은 몸 안에 약 4,00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250개가 머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벌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처럼 멋져 보이지만 이 벌레의 몸의 3분의 2는 탄산칼슘 튜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각고래의 유명한 뿔은 사실 밖으로 난 이빨입니다. 이 바다의 유니콘은 이빨이 2개밖에 없어요. 수컷의 경우 그 이빨 중 하나가 윗입술을 통과해 자랍니다. 사람의 치아와는 달리 이빨은 안쪽이 단단하고 바깥쪽이 민감하고 부드럽습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물은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혀는 개미핥기가 매일 35,000마리 이상의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것을 돕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이 먹어야 할 거예요. 벼룩은 몸 길이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붉은 눈 청개구리 알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일찍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동물들은 슬로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코알라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그렇겠죠? 하마의 땀은 분홍색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아닙니다. 불그스름한 오일이에요. 이것의 기능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마에 온몸을 비비세요.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고 털은 속이 비어있어서 거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북극곰 발바닥에도 털이 자랍니다. 이 털은 곰이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의 일부 종은 2년 이상 먹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오리너구리는 키스할 때, 아니 수영할 때 눈을 감아요. 오리너구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오리너구리의 콧구멍에도 방수덮개가 있어요. 에뮤는 뒤로 걸을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에뮤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장거리 달리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수 없어요. 악어는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목구멍을 막아서 악어의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뱀, 돌고래, 고래, 엘리게이터, 크로크다일, 그리고 거북이는 익사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종의 새만이 뒤로 날 수 있는데 바로 벌새입니다. 에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이 작은 새는 또한 초당 80회까지 날개를 펄럭일 수 있어요. 코끼리 따쥐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보다는 코끼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나 봐요. 코끼리 따쥐는 코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고양이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없어요. 참 안 됐네요. 플라밍고는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랫뿌리가 크고 윗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꾸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하지만 다른 새들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플라밍고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호랑이의 피부에는 털과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큰 부리 새는 잠을 잘 때 예쁘고 팽팽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새들은 머리를 돌려서 꼬리로 머리를 덮고 부리를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공이에요. 타조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뇌보다 더 커요. 눈 하나는 당구공만 합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컷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번 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해마는 일단 짝을 찾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더 귀여운 점은 둘이 이동할 때 서로 꼬리를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짐을 들고 다니는 건 수컷입니다. 흰개미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배터리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요. 나무늘보는 먹이를 소화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스케줄이 텅 비었거든요. 개의 코 지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고 동물마다 다릅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에 눈구멍에서 움직이지 않는 눈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펭귄은 외부 귀는 없지만 청력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특히 북극곰을 경계할 때는요. 둘이 만날 일이 없겠지만요. 해파리는 98%가 물입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 몇 시간 뒤에 몸이 모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물속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악어는 항상 해우에게 길을 양보할 거예요. 매너가 좋네요. 회색곰은 볼링공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할 때는 그냥 이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이언트 판다는 수면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부분의 경우 숲의 바닥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갓난 새끼는 매우 작습니다. 작은 찻잔 무게에 쥐보다 작아요. 붉은 손 물고기는 손의 도움으로 해저 바닥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손이 아니라 진화한 지느러미예요. 정말이에요. 고양이끼리 보통 서로 야옹거리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로 우리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효과가 있죠. 나무늘보는 몸을 떨지 못합니다. 2주 전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무늘보의 털은 가끔 이끼에 덮여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워지면 신진대사가 중단됩니다. 힘든 시기 동안 불멸의 해파리는 스스로를 다시 젊은 상태로 바꿉니다. 일단 그저 조직 덩어리인 상태에 이르면 이 생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렉스에 생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닭과 타조입니다. 등을 보이지 마세요. 곰치는 목구멍에서 뻗을 수 있는 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 턱으로 운이 나쁜 바다 생물체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의 턱이 뒤를 향해 면도날처럼 나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곰치의 먹이를 잡습니다. 그 후에 포획된 먹이는 곰치의 목구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방금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달팽이종은 털이 많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 덕분에 달팽이는 젖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어요. 혹등고래는 사냥을 할 때 종종 무리를 지어 먹이를 잡기 위해 거품망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 거품은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표범은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처럼 포효하지 못합니다. 덜 발달된 성대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야옹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쉿쉿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무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수달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거대한 해초로 몸을 휘감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자는 종종 초원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서 사냥의 90%는 암컷이 합니다. 수컷들은 영토와 무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귀를 움직이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귀에 32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어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직 다른 상어들만 이 녹색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8,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1,500개를 조금 넘어요. 파랑어치는 다른 새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매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새들을 겁주어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늘보 원숭이는 미치도록 귀엽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유일한 영장류로 알려져 있어요. 팔 안쪽 구분 부분에 분비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큰 영양은 놀라운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병코 돌고래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안녕 밥, 안녕 찰리, 안녕 돌리, 안녕 얘들아, 물고기 고마워. 기린은 정말로 긴 검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색의 혀가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예요. 나중에 또 봐요. 지구의 70% 이상을 바다가 덮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바다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8개의 깊이이며 불가사의한 수중에 5%도 안 되는 곳이 탐사되었어요. 심지어 바다 밑에서 호수와 강을 찾는 것도 가능해요. 그곳은 주변의 물보다 밀도가 더 높아서 그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산호가 얕은 물 속에 있을 때 강렬한 햇살이 산호에 사는 해조류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해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산호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종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거기에 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좋아요. 바다의 대부분이 탐사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약 2천만 톤의 금이 심해에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적은 양으로 집중되어 있기에 채굴하는 보람은 없죠.
만약 이걸 꺼낼 수 있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4.1kg의 금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상어들이 아침 뉴스를 봐야 할 때 그들도 카페에 가요. 2002년에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겨울에 백상아리들이 들르는 백상아리 카페라고 불리는 한 지역을 발견했어요. 상어들은 그냥 놀면서 농담하고 얼마나 많은 인간들을 겁주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웃죠. 그리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릴 좀 더 놀라게 해주려고 해안으로 돌아가죠. 백상아리 라떼 드셔보셨나요? 하나 드셔보세요. 태평양에서 가장 넓은 지점은 인도네시아에서 콜롬비아까지 이어지는데 그 부분의 지름은 19,791km로 달의 지름보다 5배 이상 더 넓습니다. 우린 바다, 특히 온도가 섭씨 4.4도밖에 안 되는 심해는 춥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해저의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는 섭씨 399도까지 올라가죠. 뇌가 작아지고 있는 유일한 동물은 인간이에요. 네, 나이가 들수록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고립과 외로움 때문에도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동물들, 심지어 원숭이나 침팬지와 같은 족보의 다른 먼 사촌들 중 몇몇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 아마 텔레비전이 원인인 것 같아요. 고막은 시각과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눈을 움직일 때 여전히 움직이죠. 평균 수명 동안에 우리의 심장박동은 25억 번 이상 뛰어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우리의 코는 1조 개가 넘는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입술은 손가락 끝보다 수백 배 더 민감해요. 우리 몸의 두 부분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데 바로 코와 귀예요. 바퀴벌레는 끈질겨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공룡들이 우리 행성을 지배한 이후로 줄곧 존재해 오고 있어요. 하지만 흰개미 여왕은 50년의 수명으로 그 모든 걸 능가하죠. 이건 어느 곤충보다 가장 길게 사는 거예요. 보통 흰개미는 1, 2년밖에 못 살아요. 낙타가 혹에 저장하는 건 물이 아니라 지방이에요. 물은 혈류에 저장하죠. 벌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높은 8,991m 이상을 날 수 있어요. 나무늘보는 돌고래보다 숨을 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네, 심장박동을 늦추고 거의 40분 동안 그렇게 있을 수 있죠. 돌고래는 매 10분마다 공기를 마시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요. 달에는 화산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화산들이 약 1억 년 전 공룡들이 여전히 지구를 지배하고 있을 때 활동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와, 경치가 굉장했을 것 같네요. 포도알 만한 크기의 수박이 있어요. 쿠카멜론 또는 마우스멜론은 진짜 작은 수박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시트러스 향이 납니다. 마우스멜론뿐만 아니라 캥거루 쥐도 있어요. 이 동물은 물을 마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네바다 사막에 살고 서식지가 매우 건조한 탓에 좋아하는 씨앗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는 법을 배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차비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홍콩에 있는 곳보다는 아마 더 저렴할 거예요. 이 도시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인 더 센터 앞에 위치한 이 평방 12.54m의 한 곳이 거의 100만 달러에 구매되었었죠. 전 그냥 버스 탈게요. 비싼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핫도그는 169달러고 워싱턴주의 시애틀에서 그걸 먹어볼 수 있어요. 전 돈은 없지만 좀 궁금하네요. 인정. 호주의 한 바리스타가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카푸치노 만들기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420잔을요. 대단한 자바자이브네요. 발로 마늘을 맛볼 수 있어요. 발에 마늘 한쪽을 문지르고 물론 그 전에 양말은 벗어야겠죠? 기다려봐요. 비록 마늘을 입속에 넣었던 게 아니지만 피부를 통해 독특한 냄새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이 흡수될 수 있어요. 근데 랍스터들도 같은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랍스터는 발로 모든 음식을 맛보거든요. 좋아요. 연구원들은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선사시대의 동물이나 우리 인간 조상의 증거인 많은 것들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뼈, 치아, 석기, 그리고 거의 10,000년 전에 씹었던 껌도 발견했죠.
티벳에는 녹색이나 빨간색이 아닌 짙은 자주색의 검은 다이아몬드 사과가 있어요. 이 사과가 자라는 곳에는 낮에 자외선이 많고 밤 사이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사과 껍질을 더 짙은 색으로 만들어요. 호주에는 천연 풍선껌 핑크색의 호수가 있어요. 이 특이한 색은 그곳에 사는 특정 종류의 해조류 색소 때문이에요. 구름은 마치 거대한 손뭉치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송보송해 보이지만 평균 무게가 약 49만 8,866kg이에요. 그러니 제발 그냥 위에 있으렴. 아이오와주의 한 농부가 딸꾹질을 했는데 그게 다음 68년 동안 멈추질 않았어요. 첫 딸꾹질은 1분에 40번 정도였고 얼마 후에는 20번이 되었죠. 그는 사실 인생의 70%를 딸꾹질하며 보냈어요. 100만 초는 약 12일 정도이며 10억 초는 거의 32년 정도 됩니다. 여기에 특이할 건 없지만 시간이 얼마나 멋진 건지 상기시켜주는 좋은 수학이 있죠. 좋아요. 상어는 인간보다 더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이빨도 상어 이빨만큼 강해요. 단지 작을 뿐이죠. 19세기 초까지 미국인들은 토마토에 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믿느라 너무나도 많은 맛있는 음식을 놓쳤네요. 네, 농부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소들도 가는 지역에 따라 다른 울음소리를 갖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소들도 기분 변화가 심한가요? 헤헤. 기린은 50.8cm나 되는 혀를 갖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사실 기린은 혀로 나무를 구부릴 수 있어요. 실제로 불멸인 특정 종류의 해파리가 있어요. 야, 생명보험 회사의 로고가 딱 보이네요.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만 일정한 속도로는 아니에요. 우린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져 우리의 하루는 25시간이 될 거예요. 약 1억 7,500만 년 후의 말이죠. 그러니 아직 추가 1시간에 대한 스케줄은 계획하지 마세요. 우주는 거대하죠. 하지만 우리 지구에는 우리 은하에 있는 약 3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보다 더 많은 3조 그루의 나무가 있어서 우주에는 텅 빈 공간이 많죠. 누군가가 가장 큰 사막에 대해 언급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뜨거운 태양 아래 타고 있는 사하라 사막의 끝없는 모래지면을 상상하겠죠? 아니에요. 가장 큰 사막은 버팔로, 아니 남극 대륙 평방 1424만 4,935km를 넘는 남극 대륙 사막이에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막의 정의는 매년 25cm 미만의 강수량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또 뜨거워야 한다고도 쓰여 있지 않죠? 타조는 사실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느끼면 머리, 목, 그리고 몸을 땅으로 내려 포식자들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조의 밝은 색의 목은 모래와 섞여서 마치 머리가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첫 상용기는 20세기 초에 날았죠. 이 비행기는 $400짜리 비행을 23분 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약 $8,500 상당이며 플로리다의 두 도시를 비행했죠. 이집트의 유명한 통치자인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완성되었을 때보다 휴대폰이 생겼던 시기에 더 가까이 살았어요. 엄청난 갭이네요. 휴대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19세기 전체에서 찍은 사진보다 더 많은 사진들이 매 2분마다 찍혀요. 좋아요. 그 통계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치즈! 모질라 파이어폭스 로고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여우입니다. 원래 브라우저의 로고는 2002년에 디자인된 불꽃에서 부활하는 피닉스 새였죠. 그땐 브라우저 이름이 모질라 파이어버드였어요. 2년 뒤 그들은 이름을 파이어폭스로 바꾸었습니다. 그건 레서판다의 영어 별명이었어요. 아시아의 희귀한 보호동물 말이에요. 유명한 토블론 로고 안에는 뒷다리로 서 있는 곰이 있어요. 산 모양의 초콜릿 반은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에밀 바우만과 티오도르 토블러가 제작했습니다. 이곳은 곰의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또한 곰이 문장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로고에 영감을 줬던 마테호른산의 이미지에 이 동물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웬디스의 로고에 있는 행복한 소녀의 이미지는 패스트푸드 체인의 창시자인 데이브 토마스의 딸에게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웬디는 그녀의 별명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옷깃에 엄마라는 마음이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것은 레스토랑이 손님들에게 주는 가정적인 느낌을 의미하는 게 되었죠. 아이폰 광고에서 설정된 시간인 9시 41분은 시간을 무작위적으로 고른 게 아니에요. 2007년 스티브 잡스는 정확히 9시 41분에 41분간의 발표 후에 아이폰을 대중에게 처음 소개했어요. 첫 번째 애플 로고는 1976년에 디자인되었고 아이작 뉴턴경이 머리 위로 사과가 떨어지기 직전인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죠. 그 당시 로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복잡하고 불분명해 보여서 스티브 잡스는 다른 로고로 바꾸길 원했어요. 새로운 로고의 디자이너인 롭 야노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원래 로고에 영감을 받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체리, 복숭아 또는 줄기가 있는 다른 둥근 과일과 혼동하지 않게 한입 문자국을 추가했죠. 엉겹결에 그는 로고에 재밌는 말장난을 추가했어요. 바이트는 컴퓨터 용어와 매우 비슷해요. 도요타의 로고는 고객과 회사의 마음이 합쳐진 걸 상징해요. 두 개의 겹치는 타원형 T는 도요타와 핸들을 나타냅니다. 바깥쪽 타원형은 도요타를 포용하는 세계를 표현하죠. 배경 공간은 기업의 무한한 가치를 나타내요. 우수한 품질, 기대 이상의 가치, 운전의 즐거움, 혁신과 안전상의 진실성, 환경과 사회적 책임. 아폴로 11호 우주비행사들의 생명보험은 그 임무가 매우 위험하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우주비행사들은 그 비용을 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가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해 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들이 팔 수 있는 수백 개의 표지에 서명을 해놨었죠. 스니커즈 캔디바는 마스사의 설립자인 프랭크 마스가 제작했습니다. 이 캔디바는 누가 땅콩 캐러멜로 만들어진 이미 존재하던 과자에서 영감을 받았고 마스 가족의 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1990년대까지 영국에선 마라톤 캔디바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스니커즈로 바꾸자마자 영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캔디바 1위에서 3위로 내려갔어요. NBC의 로고가 개발되었을 때 컬러 TV는 혁명적인 기기였어요. 무지개색의 로고가 그 혁명을 가리키죠. 공작새는 공작만큼이나 의기양양하게 란 문구를 묘사해요. MBC 자신들의 새로운 색 체계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죠. 깃털의 6가지 다른 색은 MBC의 6부서를 나타내요. 아마존 로고의 A에서 시작해 G에서 끝나는 노란색 화살은 A에서 G까지 무엇이든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또 고객의 행복을 상징하는 미소처럼 보이기도 해요. 원래 업체의 이름은 아마존이 아니라 카다브라사였어요. 제프 베조스는 그의 웹사이트를 위해 다른 이름들을 실험해보았고 그중 하나인 rerentless.com은 아직도 누르면 아마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파파존스 피자 CEO 존 슈나터는 1984년 인디애나주에서 아버지와 공동으로 소유하던 술집의 청소도구 함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파파존스는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피자 체인점으로 성장했습니다. 49개국에 5,500개의 레스토랑이 있죠. 베스킨라빈스에는 31가지 다양한 맛이 있으며 글자 B와 R에 그 숫자가 숨겨져 있어요. B의 곡선은 3을 나타내고 R의 왼쪽 막대기는 1을 나타내요.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월드 와이드 웹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최초의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어요. 1991년에 출시되었고 지금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역사적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죠. 사진은 한 장도 없고 텍스트만 있어요. 웹 자체는 1989년 유럽 핵 연구기관인 선에서 일하는 영국 과학자 팀 러너스-리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슈퍼마켓에서 바코드가 스캔된 최초의 제품은 1974년 오하이오주 트로이의 리글리 주시 과일껌 10팩이었어요. 바코드는 1952년에 발명되어 특허를 받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발명가가 IBM에서 일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인기를 얻었어요. 그 전까진 식료품점 점원들은 모든 품목에 가격 스티커를 붙여야 했고 계산원은 그 택을 읽고 가격을 손으로 입력해야 했어요.
퀵실버 로고는 일본 예술가 호쿠사이의 유명한 목판화인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를 커스터마한 버전이에요. 퀵실버가 사업을 확장하고 여성 브랜드 록시를 시작했을 때 로고를 거울에 비치게 해서 하트처럼 보이게 했어요. 2010년까지 시골의 광대역 인터넷은 전서구보다 느렸어요. 속도 테스트에서 사람들은 USB 스틱을 묶은 비둘기들을 요크셔 농장에서 80km의 거리를 비행하게 했어요. 비둘기들은 1시간 반 후에 경주를 끝냈습니다. 이때까지 300MB 파일은 24%만 업로드되었어요. 피카사는 이미지를 온라인으로 정리하고 볼 수 있게 해주며 로고는 단순하고 컬러풀한 카메라 셔터 그 이상이죠. 가운데 흰색 공간은 집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진을 찍기에 안전한 집이 될 거라는 걸 의미해요. 또 이름에 집 또는 카사가 들어가 있으며 P는 픽셀을 의미해요. LG 로고의 L과 G는 사람의 얼굴을 형성해요. L은 코고 G는 나머지를 나타내죠. 사람들은 이 로고를 미래의 얼굴이라고 불렀고 이 아이디어는 브랜드에 인간적인 요소를 부여하고 친근하게 만든 것이었죠. 많은 기술 회사들은 뉴질랜드에서 그들의 신제품을 테스트해요. 이곳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민족적으로 다양한 나라이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제품에 문제가 있어도 뉴스가 빨리 퍼지지 않아요. 페덱스 로고는 색상과 폰트를 보면 기본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E와 X 사이에 화살표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속도, 정확성, 완벽을 위한 노력,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인내를 상징해요. 아우디 로고에 있는 4개의 고리는 아우디를 결성하기 위해 같이 모인 4개의 회사를 나타내요. 아우디, DKW, 호치, 그리고 완더러. 후자는 자전거 수리점으로 시작했죠. 면도기로 유명한 질레트 회사는 그들의 로고가 가능한 한 날카롭고 정확하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G와 I 사이에 마치 칼날과 같은 모양이 서로 겹쳐지게 만들었죠. 로고의 검은색과 흰색은 제품의 우아함, 순수함, 명성, 그리고 우수성을 상징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공포, 일명 과학기술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대부분 컴퓨터와 같은 복잡한 새로운 장치들과 관련이 있지만 이 공포증의 기원은 산업혁명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과학기술 공포증은 새로운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신할 걸 두려워했던 18세기에 시작됐어요. 구글은 잔디를 깎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특별한 회사에서 염소들을 빌려옵니다. 약 200마리의 염소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로 데려가요. 불필요한 풀을 다 먹어치우고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약 일주일이 걸려요. 도미노의 설립자들은 원래는 새로운 매장을 열 때마다 로고에 도미노의 점을 추가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너무 빠르게 거대해져서 원래 세 자리에 있던 점 3개만 유지하기로 하죠. 2004년 60년 만에 처음으로 골뱅이가 모스 코드에 추가된 새로운 문자가 되었어요. 골뱅이 @사인은 A와 C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구성된 신호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메일 철자를 지금 모스 코드로 쓸 수 있어요. 150년 동안 리바이스 로고는 8번 다시 디자인했어요. 첫 번째 건 더 투오스 브랜드라고 불렸어요. 그 안에 디테일이 많았어요. 배트윙이라고 알려진 현재의 로고는 50살이 넘었고 모든 리바이스 청바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주머니 모양을 나타내요. 이게 원래는 젊으면서도 세월이 흐르지 않는 느낌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에버노트 앱은 여러분의 노트를 저장하고 로고에는 코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고 이 동물들은 인상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죠. 코끼리의 귀는 포스트잇처럼 말려 있어요. 현대 로고의 H는 단지 회사 이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굳게 악수하는 모습의 윤곽이죠. 회사와 고객 간의 신뢰의 교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형상 주변에 있는 타원형은 현대의 글로벌 확장의 상징이에요. 은색은 세련됨과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디지털 파란색 버전은 신뢰성과 우수성을 반영해요. 라코스테 로고는 이 회사의 공동 설립자이자 테니스 선수 르네 라코스테와 프랑스 데이비스컵 팀의 주장이 함께 제작했어요. 주장은 라코스테가 경기에서 이기면 악어 가죽 여행 가방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라코스테는 우승하진 못했지만 거기서 악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테니스 코트 블레이저에 악어를 수놓았어요.
그의 의류 브랜드를 출시할 때가 되었을 때 악어가 유용하게 쓰였죠. 오레오는 매년 400억 개 이상의 쿠키가 생산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쿠키 제품이에요. 원래는 무게 단위로 4kg에 2.35달러에 팔렸어요. 각각의 쿠키에 찍혀 있는 동그라미 위에 2개의 바가 찍혀 있는 건 유럽의 품질 상징인 나비스코 로고예요. 1984년 마이클 델이 자신의 회사를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사업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계획했어요. 델 로고의 이가 비스듬한 이유예요. 푸른색은 충성, 신용, 자신감, 그리고 지성을 나타내요. 첫 번째 기계식 알람 시계는 새벽 4시에 한번 울릴 수 있었어요. 이 시계는 1787년 뉴햄프셔 콘코드에서 리바이 허친스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허친스는 일하러 가야 하는 자신을 깨우기 위해 그 장치를 고안했어요. 알람 시계의 초기 원형은 기원전 250년 그리스인들에 의해 발명되었어요. 그들은 휘파람을 불게 불어나는 물을 사용했어요. 에어비앤비의 로고는 구부러진 종이 클립이 아니에요. 소속감을 뜻하는 벨로예요. 이것은 사람의 머리, 위치 상징, 핀, 그리고 사랑의 하트죠. 이 모든 기호들이 에어비앤비의 유명한 A를 만듭니다. 2006년 카타르 텔레콤은 자신들의 전화번호 666-6666을 익명의 입찰자에게 32억 5천 원에 판 자선 경매를 계획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화번호가 되었어요. 세그웨이 폴로는 전 세계의 기동팀들이 참여하는 합법적인 스포츠예요. 특정 체력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나이 제한도 없어서 인기를 얻고 있죠. 이 게임에는 8분짜리 섹션이 4개 있고 특별한 망치로 공을 골문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 목표입니다. 뚜르드 프랑스 로고를 자세히 보면 O, U와 R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숨겨진 두 번째 메시지는 낮에만 발생하는 경주의 단계를 나타내는 노란색 원이에요. 유령 진동 증후군은 폰이 진동 안 하고 있는데 진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를 말해요. 만약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한다면 폰에 과도하게 몰두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소니 바이오 로고는 자사 제품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술의 통합을 상징해요. 글자 B와 A는 아날로그 파동처럼 보이죠. 글자 I와 O는 디지털 신호 또는 이진 코드에 해당하는 숫자 1과 0이에요. 원래 엑스박스에는 편집된 아폴로 우주 임무의 실제 전송에서 나온 소리가 있었어요. 홈스크린에 놔두면 마침내 임무의 실제 잡음들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핀터레스트는 온라인 게시판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꽂을 수 있게 해줘요. 그 로고에 바로 보이죠? P 글자 안에 핀 모양이 숨겨져 있어요. 핀 모양의 핀은 사람들이 판에 이 핀을 박는 행동을 흉내내서 더 많은 것들을 핀으로 고정시키도록 하면서 핀터레스트 브랜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아요. 펩시는 많은 비밀스러운 의미를 가진 로고를 디자인하기 위해 약 11억 원을 들였어요. 이 로고는 풍수, 르네상스, 지구 자기장, 상대성 이론, 모나리자, 파르테논 신전을 암시하고 그 중에서도 우주의 열쇠 역할을 나타내요. 닌텐도는 컴퓨터가 있기 훨씬 전인 1889년에 카드게임 회사로 설립되었어요. 아직도 일본에서는 제작을 하고 있고 심지어 닌텐도 컵이라고 불리는 브릿지 토너먼트가 열리고 있어요. 1973년 모토로라 엔지니어는 뉴욕시의 6번가에서 역사상 첫 휴대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벨 연구소의 경쟁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1kg짜리 시제품을 사용했었죠. 전화 상대방 쪽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는 거의 신발 상자 크기만 했고 주인이 35시간 동안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고 충전하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역사상 첫 상업 문자 메시지는 1992년 12월 3일에 발송되었고 보다폰 직원이 수령인에게 행복한 휴일을 기원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하루 평균 문자 발송 건수는 60억 건이에요. 애플에는 1986년에 애플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의류 라인이 있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일시 사임한 지 1년 후에 그렇게 했었죠. 이는 팬들이 상표가 있는 의류, 액세서리,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용품들을 사는 데 있어 어디까지 갈지 보는 것이었어요. IBM 로고의 가로줄은 복사기들이 큰 덩어리의 고체 잉크를 재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당시를 생각나게 합니다. 원래 로고에는 14줄이 있었는데 인쇄 매체에 13줄의 잉크가 번지는 문제가 있어서 숫자를 8개로 줄였어요.
M 아래쪽에 있는 가는 선은 회사가 평등을 중시한다는 걸 보여주는 등부호예요. 데이터 5메가바이트는 1톤이나 나갔었어요. 1953년 IBM 연구소의 엔지니어들이 최초의 하드드라이브를 발명했어요. 그게 담겨져 있던 캐비넷의 무게는 1000kg이 넘었고 5메가바이트의 데이터만을 담을 수 있었죠. 맥도날드의 로고는 단순히 M이라는 글자일 뿐만 아니라 원래 레스토랑 체인점의 황금 아치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들은 예비 고객들이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는 황금 아치를 보고 들를 거란 걸 깨달았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 마우스는 1964년에 발명되었으며 디스플레이 시스템용 XY 위치 표시기라고 불렀죠. 나무로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오른쪽 위에 작은 버튼이 달려 있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선이 쥐 같아서 발명가 더그 앵겔바트는 그걸 마우스라고 불렀어요. 미쯔비시라는 이름은 삼을 의미하는 미츠와 마름을 의미하는 히시의 합성어예요. 일본인들은 다이아몬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상표명은 세계의 다이아몬드라고 번역되죠. NFL 로고의 방패 모양은 높은 수준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리그의 헌신을 상징해요. 8개의 별은 현재 NFL에서 사용되고 있는 8개의 사단을 나타내요. 최초의 자동 수정된 단어는 태였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선 왼쪽 화살표와 F3 키를 눌러야 했어요. 노스웨스트 항공 로고에는 여백의 N과 W가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삼각형은 북서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에요. 항공사는 1926년부터 델타 항공과 합병되었던 2010년까지 높이 날았어요. 뉴욕의 베스 이스라엘 메디컬 센터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시간 이상 비디오 게임을 하며 자란 외과 의사들이 37% 오류를 덜 내고 27% 더 빠르게 수행하고 수술 기술 테스트에서 42%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는 고트리프 다임러와 칼 벤츠의 회사를 합병한 제품이에요. 월계관에 둘러싸인 벤츠 글자인 벤츠 회사의 로고는 1909년 상표로 등록되었어요. 다임러의 로고는 메르세데스 별을 달고 있었어요. 1925년 이 회사들이 합병했을 때 벤츠의 월계관과 다임러의 메르세데스의 별을 섞은 새 로고를 얻었어요. 별에는 육지, 바다, 공기를 나타내는 3개의 점이 있어요. 이 점들은 회사가 원래 지배하려고 계획한 환경 3개였죠. 까루프를 해석하면 교차로를 의미하고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을 상징하는 2개의 양식화된 화살표가 있는 논리적인 로고를 갖고 있죠. 로고는 프랑스 국기색인 빨강, 파랑, 하양으로 되어 있고 화살표 사이의 흰색 공간이 글자 C를 형성하죠. 살바도르 달리가 추파춥스 막대사탕 로고를 디자인했어요. 이 예술가는 기존의 텍스트를 색칠되어 있는 데이지 모양의 배경에 놓았어요. 또 로고를 측면에서 막대사탕 포장지의 위쪽으로 옮기고 싶어 했죠. 그래야 로고를 구매자들이 항상 온전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는 1971년에 개발되었어요. 이름은 크리퍼 프로그램이라고 지어졌고 컴퓨터 간에 어떻게 퍼질지 알아보기 위한 보안 테스트용으로 디자인되었어요. 삼성은 1938년 3월 1일에 식료품점으로 설립되었는데 1976년 4월 1일 설립된 애플보다 38년 1개월 더 나이가 많아요. 첫 전화기는 1874년 대중에게 공개되었어요. 약 5만 명의 가정에 놓이기까지는 3년이 걸렸고 5천만 명까지 도달하는데 75년이 더 걸렸어요. 라디오는 같은 수에 도달하는데 38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텔레비전은 겨우 13년 만에 해냈어요. 구글 로고는 색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 같아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원색이 있죠. 또 원색의 조합을 방해하는 녹색을 추가했고요. 이건 구글이 예상하던 대로 하지 않고 다른 회사들과는 다른 혁신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석유 대기업인 쉘은 1904년부터 존재해왔고 쉘의 노란색, 빨간색 로고는 그간 많이 바뀌었어요. 원본은 가리비 껍질에 좀 더 사실적인 그림이었어요. 현재의 로고는 좀 더 스타일리시해요. 큰 도마뱀은 머리 꼭대기에 3번째 눈을 가진 파충류예요. 눈에는 망막, 신경, 연결, 수정체가 있지만 성장 중에 금방 비늘로 덮여지기 때문에 보는 데엔 사용되지 않아요. 과학자들은 눈의 신비한 기능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의 50개 주의 이름 중 어디에도 없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애리조나에는 Z가 있고
심지어 뉴멕시코와 텍사스에는 성가신 X가 2개 있어요. 하지만 지도를 보면 미국주 이름에는 Q가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 걸쳐 총 1,080억 명이 지구에 살았던 걸로 추정돼요. 청바지에 있는 저 작은 주머니가 뭐에 쓰이는지 궁금한 적 있나요? 시계 주머니로 원래 시계를 보관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리바이스 청바지의 새로운 기능이었는데 187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매년 150만 톤이 넘는 감자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그건 2020년 미국에서 재배된 모든 감자의 약 15%예요. 인간과 달리 고양이는 앞발과 뒷발에 같은 수의 발가락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보통 앞발에는 발가락이 5개 있지만 뒷발엔 발가락이 4개뿐이에요. 만약 고양이 친구가 있다면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구 전체 인구가 로스앤젤레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인구가 75억 명이니까 엄청난 수 같지만 모두가 어깨를 맞대고 선다면 1300평방킬로미터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송로버섯을 찾는데 능숙한 동물은 돼지뿐만이 아니에요. 후각 덕분에 개들도 똑같이 잘 찾으며 이제 더 흔하게 쓰이고 있어요. 현재 미국 국기는 한 고등학생이 디자인한 거예요. 밥 헤프트는 1958년 역사 수업에 국기를 디자인했고 그 노력의 대가로 B-밖에 못 받았어요. 후에 그의 디자인은 1,500개 이상의 다른 것들 중에서 선택되어 새로운 국기가 되었어요. 그 후 그의 성적은 놀랄 것도 없이 A로 바뀌었어요. 지역 동물원에 있는 팬다들이 집에 편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중국에 있지 않는 한 팬다들은 휴가 중인 거예요.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모든 팬다가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며 그 나라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라는 문장에는 영어의 모든 알파벳이 들어있어요. 1974년 나사의 우주복 한 벌 가격은 17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사는 낡은 수트를 교체하지 않았고 작동하는 EVA 수트가 4벌밖에 남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09년부터 나사는 2273억 원을 투자해 우주선 외부 복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어요. 스팽글도 달려있을까요? 뜨거운 물이 사실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이건 위에 있는 뜨거운 물보다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더 밀도가 높고 이러한 고르지 않은 온도 분배로 냉각 과정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에요. 12시간 동안 개미는 8분 정도만 쉬는 것 같아요. 파워 낮잠의 정의를 바꿔버리네요. 낙타는 불어오는 사막의 모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세 쌍의 눈꺼풀과 2줄의 속눈썹을 갖고 있어요. 글자 X가 키스를 나타내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던 때는 176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영국의 박물학자 길버트 화이트가 쓴 편지에 처음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철자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자신의 서명도 확실치가 않아요. 자신의 이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명했지만 오늘날 통용되는 철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서명한 적이 없거든요. 스윰스라는 단어는 뒤집어도 똑같아 보여요. 이렇게요. 오래된 TV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잡음의 아주 작은 비율은 빅뱅에서 남은 잔류 방사선이에요. 굳이 추천하진 않지만 만약 캥거루의 꼬리를 들어 올린다면 캥거루는 더 이상 껑충 튈 수 없을 거예요. 캥거루는 앞으로 나가고 균형을 잡는데 꼬리를 제3의 다리로 사용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넘어지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유명한 런던 브리지를 보기 위해 런던으로 갔다면 원래의 다리는 현재 애리조나에 있으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런던 브리지는 진짜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미국 석유 재벌인 로버트 P. 맥컬로에게 그걸 팔기로 했죠. 다리는 분해되어 각 부품들이 분리되었고 미국으로 운송된 후 재조립되었어요. 지금은 레이크 하바수 시티에서 찾을 수 있어요. 메인 피처를 미리 보여주기 전에 곧 개봉될 영화들을 예고해주는 영화 트레일러는 원래 영화를 본 후에 보여줬고 그래서 트레일러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악어는 사실 혀를 내밀지 못하기 때문에 악어가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악어 입안에 혀의 움직임을 막는 막이 있어요.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지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보다 4배 더 많은 사람들이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사용해요.
영국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왕권 상징 보석에는 역사상 가장 크게 절단된 다이아몬드 2개가 들어있어요.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이며 여왕의 홀과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보석은 적절히 이름 붙여진 컬리넌 2로 인상적인 제국 왕관에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모든 물컵엔 아마 공룡도 마셨던 물 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인류의 20만 년에 비해 공룡은 약 1억 8,600만 년 동안 존재했고 우리보다 지구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목성과 토성에 쏟아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전동번개 폭풍이 메탄을 탄소로 바꾸고 그게 떨어지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다이아몬드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터섬 머리 아래에는 사실 숨겨진 몸이 있어요. 1900년대 고고학자들은 2개의 조각상을 파내서 9m에 달하는 크기의 완전한 몸을 찾았어요. 동상 길이가 9m가 아니라 몸통이 9m였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다음번에 공부할 때 집중하려고 애쓴다면 껌을 하나 씹어보세요. 기억력 검사를 하는 동안 껌을 씹었던 참가자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더 오래 집중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상식적으로 나무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물들보다 먼저 존재했을 거라 생각되죠. 만약 이걸 상어에게 말한다면 비웃을걸요? 왜냐하면 사실 바다 생물들이 나무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거든요. 상어는 약 4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나무는 약 5천만 년 후에 나타나요. 네, 전 상어가 웃는 게 보고 싶네요. 실제로 물은 온도에 따라 다른 소리를 내니까 다음번에 온수와 냉수 수도를 틀 때 자세히 들어보세요. 열은 물의 두께를 변화시켜 물이 쏟아질 때 내는 소리의 음을 변화시켜요. 경찰이 범인 식별 절차에 추가할 새로운 용의자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 용의자는 코알라예요. 고릴라와 침팬지도 인간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는데 껴안고 싶은 코알라도 지문이 있어요. 코믹 산스체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을 분열시켰고 비공식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평판을 얻었죠. 디자이너 빈센트 코네어가 영감을 얻기 위해 왓치맨과 같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을 본 걸 생각하면 이렇게 창조된 게 말이 되네요. 트란실바니아라는 주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뱀파이어죠? 그렇죠. 하지만 드라큘라의 작가 브램 스토커는 사실 트란실바니아를 영원한 뱀파이어의 전설로 굳힌 루마니아의 산악지대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최초의 대학 축구 경기는 1869년에 열렸고 러트거즈와 프린스턴이 붙었죠. 러트거스가 6대4로 이겼어요. 동물의 왕국 출신의 보디가드를 찾고 있다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실버백 고릴라는 자기 몸무게의 10배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데 그건 총 약 1톤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포유류 중 하나죠. 도시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포틀랜드는 동전을 뒤집었어요. 만약 동전이 반대로 떨어졌다면 우린 그곳을 오리건주 보스턴이라고 불렀어야 했을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매년 5cm씩 자라고 있어요. 그건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지각판으로 갈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판들이 더 멀리 밀릴수록 아이슬란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빨간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길 기다리며 인생에서 무려 6개월을 보내요. 불쌍한 노란불은 언급도 안 되네요. 인간은 턱이 있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침팬지와 같은 다른 동물들이 두 다리로 걷거나 아래턱이 있는 것처럼 인간과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사실 아래턱 중간에 그 작은 뼈는 아무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 기분이 우울할 땐 턱을 치켜 올리고 기운 내세요. 오전 6시 첫 알람이 울립니다. 손을 뻗어 스누즈 버튼을 눌러요. 5분 후 날아다니는 알람 시계가 울립니다. 10분 후 사이렌 소리만큼 요란한 알람 시계 2개가 울리고 걔는 여러분을 깨우려고 미친 듯이 짖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형적인 아침 풍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을 줄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키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1~2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줄여도 몸 상태에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 속설을 반박합니다.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룻밤에 6시간에서 9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숫자를 알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더 일찍 일어나도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수면 부족은 점차 쌓이게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만약 필요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두뇌는 완전히 기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반응이 느려지고 혼란스럽고 괴로울 거예요. 만약 일정 기간 동안 수면 시간을 줄여야 한다면 미리 수면 저축을 시도해보세요. 실험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매일 밤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단 잠을 덜 자야 할 때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습관으로 삼지는 마세요. 주말마다 늦잠을 잔다고 해서 주중에 수면 부족을 보충하지는 못할 거예요. 13-2-1-0 테크닉은 효과 만점이에요. 취침 10시간 전에 어떤 형태든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 일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 보기를 중단합니다. 여기에는 전화기, TV, 컴퓨터가 포함됩니다.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0은 아침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전문가들은 이 테크닉이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잠을 더 잘 자고 다음날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면혈을 한 번에서 200번 문지르면 금방 잠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귓볼과 목 뒤로 올라오는 머리선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을 엄지손가락이나 집게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들은 이것이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수면은 뇌와 호르몬에 관한 것이지 마사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이 속설을 반박합니다. 마사지를 오래 하면 피곤해져서 결국은 잠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수면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건 확실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척추가 정렬되고 머리가 지지되는 방식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가 좋지 않으면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3가지 자세 중 하나로 잠을 잘 가능성이 높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옆으로 누워서 잡니다. 이런 측면 수면 자세는 특히 왼쪽을 선호한다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을 웅크리지는 마세요. 그러면 깊게 숨을 쉬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등을 대고 자는 것은 반드시 누운 자세라고 합니다. 팔을 아래로 내리고 몸에 바짝 붙이고 자든 머리 위로 팔을 올려서 불가사리처럼 자든 간에 그것은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키고 코골이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목에 좋습니다. 배를 깔고 자는 것을 선호한다면 엎드린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코골이를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목과 척추를 중립적인 위치에 두지 않고 신경을 압박합니다. 더 빨리 잠들기 위해서 양말을 신으세요. 이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즉시 꿈나라로 향하지는 않겠지만 두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낼 수는 있을 거예요. 양말을 신으면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혈관이 넓어지고 열을 훨씬 더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보다 더 빨리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이는 건강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양말을 신고 잠자리에 들기 싫다면 최소한 시원한 공기를 방 안으로 들여보내세요. 몸은 온도가 떨어질 때 취침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너무 더운 방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느릴 거예요. 더 시원한 침실 공기는 또한 수면의 질을 향상하고 한밤중에 땀에 흠뻑 젖어 잠이 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뇌 속에 충분한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 있을 때 다음날 더 잘 휴식을 취하고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어요. 차가운 물에 30초 동안 얼굴을 담그는 것은 심장 박동수를 늦추고 혈관을 좁히는 또 다른 신속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몸을 편안한 동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근육을 조이세요. 그러면 금방 잠이 올 거예요. 점진적인 근육 이완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하루 종일 일했고 마음처럼 긴장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긴장을 풉니다. 심호흡부터 하세요. 그런 다음 발가락을 긴장시킨 상태로 5초 동안 유지하고 난 후 30초 동안 긴장을 푸세요. 종아리와 허벅지로 이동해서 똑같이 합니다. 수축했다가 긴장을 푸세요.
복근과 몸 뒤로 계속합니다. 손으로 이동한 다음 팔과 어깨로 갑니다. 서두르지 말고 근육 하나씩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슴과 목을 움직이고 얼굴도 잊지 마세요. 턱을 조였다가 긴장을 푸세요. 만약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귀찮다면 최소한 침대에 누워서 발가락 운동을 하세요. 발가락을 잠시 말았다가 펴는 것은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매우 반복적이어서 여러분의 몸은 서서히 수면 모드로 옮겨갈 거예요. 베이컨을 굽는 소리는 졸음을 유발해요. 베이컨의 편안함과 반복적인 소리가 뇌의 긴장 완화를 돕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잠이 들기에 완벽한 이유는 일하는 동안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 백색 소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잠자기 전에 베이컨을 구울 필요는 없어요. 녹음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베이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떤 음식은 잠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비결은 아침 식사 음식을 저녁으로 먹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칼륨 덕분에 근육이 이완하도록 돕습니다. 달걀은 건강한 수면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아몬드는 심장 박동수를 약간 늦춥니다. 귀리와 꿀은 뇌에 적절한 양의 멜라토닌을 보냅니다. 닭고기나 칠면조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긴장을 풀어주는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요구르트와 우유와 같은 다른 유제품들도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 깨어있고 싶지 않다면 잠자기 전에 피해야 할 음식은 치즈, 기름진 음식, 모든 종류의 매운 음식, 그리고 물론 커피입니다. 긴 낮잠은 몸에 좋아요. 낮잠은 괜찮지만 1시간 이내로 하고 오후 2, 3시 전에 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오래 낮잠을 잔다면 깊은 수면 단계에 빠질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전혀 상쾌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아침부터 갖고 있던 수면 부족을 덜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밤에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생산적인 낮잠을 자려면 낮잠을 10분에서 20분으로 제한하도록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들고 싶은 시간 중간쯤에 낮잠을 자세요.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업무나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낮잠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하세요. 시차를 극복하려면 밤새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널리 퍼진 잘못된 속설입니다. 수면 부족이 여러분이 새로운 시간대에 적응하는 것을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차의 치료법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연광은 기분이 나아지게 하고 숙면을 취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다가오는 여행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5시간 시차가 있는 뉴욕에서 런던까지 동쪽으로 여행할 경우 여행 4, 5일 전에 일정을 1시간씩 변경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즈음에 여러분은 현지 시간에 익숙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도 같은 팁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또한 미리 취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런던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뉴욕도 좋아요. 어디든지요.